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합리적인 존재라고 네.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 이론을 갖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맞다고 밝혀진 거가 여기 이제 보이는 그림이 뇌를 이제 단면으로 자른 것인데 네. 맨 위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컨트롤하는 대뇌 피질이라는 부위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변형계라고 해서 감정에 작용하는 부위인데 네. 요즘에 밝혀진 게 대뇌 피질에서 변형계로 명령을 내리는 네트워크가 하나라면 반대의 네트워크가 3배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전에 네. 감정이 저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근데 감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감각, 생각, 행동, 기억을 지배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가 요즘에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게 우리 뇌에 공감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거를 일명 거울신경세포라 그러는데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어머 저 사람이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겠구나. 그렇죠. 내가 네. 가서 위로해줘야지. 네. 요번에 저기 취직을 해서 굉장히 기뻐하겠구나. 내가 네. 가서 축하를 해줘야지. 그런데 이 공감신경세포에 작용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프로이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생각의 엔진이라면 네. 감정은 가솔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엔진을 장착한 네. 차라도 가솔린이 없으면 요즘에 뭐 이제 수소차, 전기차가 나오는데 없으면 달릴 수가 없고 장작 그로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성이 인간을 만들어낸다면 네. 감정이 인간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 감정을 지배하는 네. 가장 인간의 핵심 심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인간의 핵심 심리 나르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참 내 마음도 알 수 있고 상대방 마음도 알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나르시즘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흔히 자기 애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심리입니다. 그 이제 자기애적 인격장애, 네. 나만 아는 네. 그런 사람들하고 이 건강한 나르시즘하고 네. 저기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르시즘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어떤 사람이 그 나르시즘이 이제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좀 문제가 있냐. 네네. 그 나르시즘의 순기능, 그러니까 나르시즘을 잘 활용하는 분은 네.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듯이 상대도 그렇고 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듯이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가 옳다. 어떤 윈윈의 관계인데 네네. 그게 이제 지나치면 이제 비만증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나 그것 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냥 단지 나를 위해서 칭송해 주는 거야. 그냥 너네들은 내가 저기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이제 또 부족하면 어떡하냐면 너무 상대를 올려요. 네. 나 그냥 당신이에요. 나를 낮추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으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나 힘이 있고 강력하니까 나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면 네. 예, 나는 죽으니까. 불안해. 그게 이제 네. 그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게 상대 마음을 그 상처 줄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내가 상대를 무서워해서 그러는 거다. 그거를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정의 원인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네. 마음, 나르시즘이라는 거죠. 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영어의 알파벳을 R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3가지 R로 했습니다. 이거 이제 네. R로 한 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recognition이에요. 상대를 알아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 존재를 인정하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respect예요. 존중. 네. 근데 도대체 존중이 뭐냐? 이것도 아주 쉬워요. 상대의 나르시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ward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내가 한 것만큼 받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그냥 네. 말로만 떼어서는 안 되죠. 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감히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하니? 네. 이 무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네. 거죠. 그게 왜냐하면 핵심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뭘 그걸 가지고는 그렇게 삐져. 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네. 나의 핵심 심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뭐냐면은 명리학으로 이제 좋은 사주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간의 힘이 강한 사주라 그랬잖아요. 네, 네. 자아강도. 네. 그다음에 자기를 도와주는 이제 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간의 힘이 약해도 그것을 조금 도와주는 이제 용신이 사주팔자 안에 있으면 좋은 사주인데 네. 이게 바로 나르시즘이에요. 내가 힘들고 막 좌절하고 싶을 때 넌 참 소중한 존재야 네. 하고 스스로 격려해 주는 게 네. 명리학에서 좋은 사주를 갖게 해주는 용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피곤하다고 느끼는 정신적인 탈진, 요즘에 번아웃이라 그러는데 네. 그게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무시와 인정받지를 한 못하기 만큼 때문에 인정받지 그래요. 못해서. 네. 네. 야, 네가 뭘 했냐? 뭐 이걸 가지고 뭐 했다 그러냐?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인 네, 것입니다. 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나르시즘을 충족시켜주는 것인데 네. 안 되면 수동 공격성의 심리가 작동하니까 네.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나르시즘의 상처로 인한 거죠. 머리로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 마음이 네. 안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르시즘을 움직여야 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바로 나르시즘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다 각자 놀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나르시즘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네.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은 네. 그게 기적을 일으키고 아빠, 엄마,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네. 주시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네. 야, 네가 해봤자 뭘 하겠니? 어떤 분이 그러잖아. 내가 왜 놀랐는지 모르겠다. 너한테 들인 돈이 아깝다. 네. 이러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인간관계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려드리는 게 그 이석우의 햇님과 바람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나그네가 가는데 햇님하고 네. 바람하고 누가 더 먼저 외투를 그거 할 것이냐. 네. 근데 바람이 막 하는데 바람이 지고 햇님인 것이잖아요. 네. 햇빛 정체. 아. 이게 바로 나르시즘인 거고 네. 누군가 얘기가 내가 상대방한테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상대 입을 열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잔소리해 보세요. 아. 다물죠. 입도 다물고 귀도 다물죠. 그래서 충고, 조언, 무시, 멸시, 간섭은 상대방의 귀와 입을 다물게 한다. 그거 말고 그러니까 따뜻한 햇빛처럼. 그렇죠. 네. 햇빛 정책. 네. 그게 이제 그 불통을 소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실이든 가정이든 그렇죠. 햇빛 정책이 도입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선생님들께서 이러세요. 나는 자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자꾸 갇혀 있는 것 같다. 나는 분명히 교직에서 교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만 자꾸 얘기하셔서 그래요.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 인생에서 나는 이런 일만큼 내 주위에 안 일어나야 된다. 제 동창 중에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지금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 친구들과 대화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색깔 좋아하냐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래요. 야, 나는 이 음식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자꾸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 재밌는 통찰을 주는 기회들이 오고 나를 성장을 시킵니다. 두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으로서 이 고귀한 교직을 떠나시는 게 언젠가 떠나시잖아요. 63세에.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 아니, 왜냐면 100년을 더 사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중요한 찬스들이 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잘 안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내가 저쪽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도태된다라는 느낌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 그래서 그 도태된다는 느낌으로 부럽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야, 난 이런 게 있어서 네가 이게 너무 좋아. 그렇게 도태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야, 흔쾌하게 나는 너의 이런 게 너무 부러워.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심리학자들이 장담드립니다. 부러워하셔야 이기시는 거예요. 열등감과 부러움은 다른 거예요. 열등감과 부러움은. 열등감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쟤는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쟤도 안 가지고 싶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러시아의 열등감과 관련된 우화가 그거죠. 어떤 농부가 열심히 자기 손으로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웃 농부는 엄청나게 좋은 소가 하나 있어요. 좋은 소가 있어서 얘는 소의 힘으로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소원 하나 들어주마. 그럼 당연히 저 소가 부러우면 나도 저 소 하나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농부는 이럽니다. 저 소 죽게 해주세요. 이게 열등감과 부러움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말 안 하시면 부러움이 아니라 열등감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끗 차이입니다. 흔쾌하게 얘기하시면 부러움이고 아니면 열등감이죠. 그런데 참 재밌죠. 야, 난 너의 이게 너무 부럽다? 라고 하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 좋아하고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내가 야, 넌 이거 너무 부러워라고 하면 어떻게든 자기 친구도 그걸 가지게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어떤 친구분이 야, 나는 네가 선생님인데 네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무 부러워 라고 하면 선생님 당연히 이러시겠죠. 야, 앉아봐. 야, 있잖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 너도 해봐. 비법을 전수하시고 노하우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겠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경일아 나는 너의 이런 측면이 너무 부러워. 너 파워포인트 너무 잘 만들더라. 너무 부럽다 라고 하면 제가 선생님을 안 좋아하면 잘 몰라. 아이 너도 해봐. 계속해서 말을 빼고 안 알려주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에게 사소한 훈수와 도움을 받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직에 있던 이후의 삶이던 나 도와줄 놈,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판별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비결도 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부러움을 표시를 안 하십니다. 네, 점잖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봤어요. 에이 점잖게 왜? 내가 저걸 부러워하면 안 돼. 네, 왜? 나는 선생님이니까. 저 사람의 큰 재산, 저 사람의 뭐 좋은 차 이런 사소하지만 좀 유치해 보이지만 좀 세속적인 거지만 이런 것 부러워하지 않은 것도 당연하고요. 표시하지 않으신 것도 당연하고 저 사람의 능력도 부러워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표시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저한테 야 나는 심리학자인 형이 너무 부러워요. 이랬던 사람과 저한테 아이고 심리학은 뭐가 부러워. 내가 했던 운동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속으로 혹은 말로라도 이렇게 했던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대했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양쪽이 다 특별한데 어느 쪽이 더 지혜롭게 부러움을 부럽다라고 흔쾌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측면을 인정하시느냐가 선생님의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드릴 겁니다. 한 번쯤 도태된다고 생각하시면 도태가 아니라 나도 가져보자 라고 하면서 흔쾌히 그들과의 만남에서 부러움을 표시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 가지면 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러우면 위너 됩니다. 교사가 무기력을 경험하는 이유는 교육활동 안에 학생의 학습지와 더불어 학생의 심리성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살피고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감정 소진이나 공감 피로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공감 피로나 소진, 무기력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의 환경 원인인 공간은 학교를 옮기기 전에는 쉽게 바꿀 수 없겠지만 조직 문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혹시 학교 내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교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학교의 선생님과 만나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사회적 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다른 교사들과 연대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이러한 노력들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학교 내 조직 문화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확장시켜 타인과의 정보 교류, 정서적 지지, 연대감 형성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선생님들을 찾아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도를 해보세요. 전에는 분명히 어렵게 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힘들게 느껴지면서 지칠 때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갑자기 왜 이러지? 싶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갑자기 멍해지거나 마음속으로 뭔가 자꾸 읊조리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죠. 건망증처럼 무엇인가를 자꾸 깜빡하거나 익숙했던 일들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잠시 멈춰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잘 살피고 무엇이 원인인지 찬찬히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은 마음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신호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이 생채기가 생겼거나 앞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상하다.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은 감정이 나를 돌보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무기력을 포함한 소진, 공감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전략으로는 마인드풀니스를 해보는 것도 효과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마인드풀니스를 마음챙김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MBSR이라는 명상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음챙김은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신체 감각, 생각, 감정, 느낌, 욕구를 평가하지 않고 지금 여기 매 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내면을 모니터링하고 집중하고 비판단적인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가령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 판단하지 않기, 초심자의 마음, 신뢰하기,
애쓰지 않기, 수용하기, 베풀기, 감사하기, 나에게 자애롭기와 같은 단어를 떠올리면 자신의 내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음이 이완되고 심리적으로 유연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마음 챙김 명상은 목적에 따라 방법도 다양한데 기본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현재 지금의 나, 여기에 나에 집중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이 순간을 느낄 수 있게 호흡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 의식의 알아차림 또는 깨어있기가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명칭이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윗바사, 참선, 호흡 명상 등도 알아차림을 위한 의식의 조절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모두 목적이 같습니다. 이런 연습법은 감수성 훈련 또는 참만남 집단 상담, 엔카운터 그룹이라고 하죠. 게슈탈트 심리치료 등에서도 전통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명상과 호흡 방법, 신체 지각과 감정 알아차리기를 통해 외부로 향해 있는 마음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켜 스트레스나 외부 환경의 문제를 흘려보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통찰과 유연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치유법인 셈이죠. 교사의 무기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무동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심신의 피로감과 차원이 다르죠. 단순한 피로감은 여가와 휴식을 통해 금세 회복되지만 무기력은 쉰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에서 회복되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력을 느끼는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자극을 받거나 소소한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기력의 원인과 조금 거리를 두는 방식의 전략이죠. 특히 퇴근 이후에는 학교 일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죠. 물론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과 스트레스를 소소하게 푸는 것도 좋지만 학교 일에서의 느끼는 피로감을 근무 시간 이후까지 동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에는 속도 시원하고 위로도 되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다른 입장을 가진 교사가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는 장기적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학교 밖 다른 선생님들을 찾아 마음을 나누는 것은 분명한 연대의 목적이 있고 정서적 지지 그룹을 찾는 것이므로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근 이후에 여가생활이라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목표들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신체활동이 좋은 교사는 운동, 산책, 동아리 활동, 악기 배우기 등을 할 수 있고요.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선생님의 경우는 영화, 독서, 영상 제작 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소소한 계획을 달성하여 성취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소하게 성취할 수 있는 여가 계획은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보내는 시간 선물이 됩니다.